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가의 구루 투자 소식들 전해주시기 전에 일단 미국 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은 어떤가요, 흐름이? 네, 오늘 지금 3대 지수 다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은 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라고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도 이제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저항선인 이 25달러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원유였는데 이제 원유가 오전에는 좀 주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서 주춤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체크해 보니까 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좀 군을 빼긴 했는데 휴전은 아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 은, 그리고 유가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난주에 고용지표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이제 메인 이벤트가 이 고용지표 발표였는데 역시 노동시장 강합니다. 강했죠. 아주 강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거는 이제 비닐 자릿수인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비닐 자릿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최근 2022년 이후로 하락세라고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닐 자릿수가 뭐냐면 어떻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완충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비닐 자릿수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구인구직 공고죠. 구인구직 공고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있는 사람 임금 깎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자르는 건데 아직까지 구인구직 공고도 이거 줄 기미를 안 보인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이 또 지수는 올랐거든요. 원래 이러면 노동시장 강해. 이거 임금 안 떨어져, 인플레 안 떨어져, 파월이 금리 안 내려. 요렇게 이제 시장이 반응해서 안 좋게 반응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시하고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CPI 발표라든지 노동지표 발표라든지 CPI가 0.1%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리고 노동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든 생각보다 좀 덜 좋게 나오든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계속 지금 3%대에서 고착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물론 떨어지면 더 좋지만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파월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바뀌지 않았다. 저번 주에도 파월 발언했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바뀌지 않았다.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아예 그냥 추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 3%는 안정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4%, 5%로 치고 올라가네. 요런 거 아닌 이상 시장은 더 이상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시장은 굉장히 좋게 반응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저번 주에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CPI, PPI 그리고 FOMC 의사록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디를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맥락에서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FOMC 회의록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CPI, PPI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0.1% 더 이 정도는 이제 시장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FOMC 의사록 회의록에서 파월이 이 인플레에 대한 생각,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굳힌 줄 알았는데 이거 딴 생각하고 있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면이 있었네. 라는 게 있다면은 이게 시장이 좀 쇼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FOMC 회의록이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FOMC 회의록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알았는데 저희가 은은 뒤따라가진 않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제 은마저 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금속 원자재죠. 금, 은, 구리 가격을 나타낸 건데요.
뭐 어떤 게 구리고 어떤 게 은이라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죄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출발 신고가를 찍었고 제가 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했는데 은이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금은은 이제 상승세에 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뒤늦게 출발한 은까지 완전히 출발을 한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구리도 오른다는 거죠. 금은 안전자산인데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건데 구리는 이 경기를 호황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건데 이거 왜 이럴까라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질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안 주죠. 금은 그래서 제로 금리라고 부릅니다. 제로 금리입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 그러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금을 내가 보유한 이유가 떨어지겠죠. 채권 가지고 있으면 이자 나오는데 이자 더 많이 준다는데. 근데 이제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금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는 이제 어차피 뭐 채권 금리 조금 더 올라가도 파월이 하반기에 금리 내린다는데 그럼 금리 떨어질 텐데 이걸 선반영해서 미리 올라가는 거고요. 구리 역시도 이제 금리 인하하면 경기 좀 더 좋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중요한데 이게 이 역사상 첫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번에 성공하면 소프트 랜딩이 역사상 최초인데 이렇게 물가도 잘 잡고 근데 경기도 안 망가뜨리고 경기가 잘 간다? 그럼 역사상 첫 번째 이 대단한 성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골디락스죠. 그래서 금은 구리 모두 이렇게 이 기대감에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리는 또 이제 이 남미에 있는 대형 광산이 좀 파업을 해가지고 수급 이슈도 있고 하지만 뭐 크게 봤을 때는 이 소프트 랜딩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유는 원래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요가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소프트 랜딩 할 것 같은데 하니까 다시 이 원유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까지 터졌죠. 그렇죠. 그전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상방을 가리키는 펀더멘탈이었는데 이벤트마저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결국엔 좀 90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90을 넘으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그리고 원자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아나운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레리 핑크, 아마 자본주의 대통령이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도 레리 핑크가 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레리 핑크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고요. 뭐 운용 자산이 1경입니다. 한화로 1경인데 뭐 감이 안 잡히는 숫자죠. 조 다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운용 자산이 많았던 이유는 이 한마디로 미국 미장에서 ETF를 샀으면은 다 블랙락 제품을 한 번씩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ETF 중에서 iShares라고 부르는 ETF는 다 블랙락 겁니다. 그래서 이런 ETF의 제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고 있고 그만큼 또 ETF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김이 엄청나게 세겠죠.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대통령이라고 불릴만 하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듯이 블랙록 자산이 뭐 9조 달러에 이르고요. 하나로는 1경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GDP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만큼
곧 블랙록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그만큼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뭐 자신의 부모님이 은퇴를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했고 그동안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형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연례 서한에서 이제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블랙락이,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또다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ESG가 뭐 환경단체나 뭐 그린피스 이런 데는 하는 거지 했다가 갑자기 뭐 주류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블랙락이 만든 거고 이렇게. 그리고 뭐 최근 비트코인, 뭐 코인이 뭔데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도 결국에는 이제 블랙락의 힘이 작용을 한 건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어서 또 다른 이제 화두를 던진 거죠. 은퇴다. 은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은퇴를 다시 생각해야 봐야 된다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 그러면서 뭐 적정 은퇴 연령을 65세로 여기는 것은 다소 미친 짓이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과하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블랙락의 CEO, 그러니까 이제 레리 핑크가 은퇴연금을 좀 많이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만큼 지금 현재 은퇴 문화, 뭐 60세, 65세에서 은퇴를 해서 요렇게 뭐 여생을 보내는 그런 지금 문화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더라. 그리고 요 은퇴와 그 연금이라는 게 주식시장이 앞으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은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현재 미국인의 경우에 5,700만 명이 사회보장제도 외에는 우리나라 치면 뭐 국민연금 같은 거죠. 요거 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축을 뭐 많이 해두거나 아니면은 뭐 재테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은퇴 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이 이 정도니까 뭐 다른 나라는 더 심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아까 이제 이 은퇴 연령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은퇴 연령을 60세, 65세에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15년 전에 그때는 이제 은퇴 연령이 한 60에서 62세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0에서 62세 은퇴를 하면은 평균 연령이 한 67세 정도였다. 67세, 70세.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 뭐 10년 남짓 더 여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 건강이 좋은 60세에 그러니까 큰 병이 없고 건강만 괜찮으면 그렇죠. 그런 60세의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더라. 그러니까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 여생에서 이 3분의 2만 일하고 3분의 1은 은퇴한 상황에서 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 수명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또 요즘 체중 감소제가 엄청 있게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기대 수명을 늘리는 요인으로 콕 집었는데 이거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체중 감소제랑 장수랑 뭔 상관이야라고 하실 텐데 이 체중 감소제,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비만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적정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합병증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죠. 뭐 당뇨라든지 뭐 과체중으로 인한 뭐 관절염,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나는데 근데 또 출산율은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은퇴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은퇴를 하면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산율 줄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은 주는데 뭔가를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줄어드는데 이런 거를 소비할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재테크를 할 때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고 있으면은 이거 돈 까먹는데 그런 식으로 30년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레리 핑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본인도 이 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투자 지형이 좀 바뀌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자 지형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각국 정상들이 그래서 이제 뭐 연금 개혁이라는 걸 소위 하거든요. 뭐 수가를 좀 조정을 하고 이제 받는 연령을 좀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런 걸 해도 본인들도 알고 있대요. 담당자들도. 이런 걸로는 국민연금이 지속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연금이 지속되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연금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디 핑크는 이 점에서 연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연금만 해도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연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거 엄청난 혁신과 변화다. 실제로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최근에 이제 이 일본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주식이 도대체 왜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지? 일본에서 챗GPT가 나왔나? 뭐 이런 의미를 많이 생각하시면 이런 의미 많았는데 레이디 핑크는 일본 주식이 강세인 이유는 작년 10월에 통과된 법 하나 때문이다. 그 법이 뭐냐면은 이제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뭐 개인 저축이라든지 이 연금 관련된 이제 투자 계좌 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10월부터 니케이가 30%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결국에는 이 세제 혜택 때문에 연금이 일본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 거의 뭐 한 40년 동안 이 침체됐던 일본 주식시장이 한 번에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리 핑크는 이만큼 지금 이 연금이 투자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금의 세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유망한 투자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이게? 그렇죠. 결국엔 이제 연금이 가는 길에 또 투자 기회가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디 핑크 같은 경우는 연금이 좋아하는 투자처가 있다. 그 투자가 뭐냐면은 연금이 어쨌든 만기가 길잖아요. 네. 은퇴한 사람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길고 그리고 이 만기가 긴 기간 동안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성장성이냐, 뭐 레리 핑크가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말한 걸로 좀 유추를 해봤을 때 레리 핑크는 앞으로 이제 물가가 한 3% 정도에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좀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물가를 뺀 수익률을 감안을 해보면은 3%보다 무조건 더 나와야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무조건 3%보다 장기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자산군이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자산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제 장기채 금리가 한 4% 초중반, 뭐 초중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채 금리 고려하면은 뭐 장기채도 괜찮고 그리고 뭐 산업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디지털 경제,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 세 번째 ESG, 네 번째 AI를 뽑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두 번째가 인프라, 세 번째가 ESG고 네 번째를 AI로 꼽았는데요. 레리 핑크가 언급한 이 투자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디지털 경제 얘기하는 거는 한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STO, 최근에 또 RWA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RWA 같은 경우는 STO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STO와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STO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바깥에서 그러니까 크립토 산업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크립토에 좀 억지로 쑤셔 넣으려다가 잘 안 되는 반면에 RWA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WA가 원래 이제 실물 자산 담보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담보물이 있는 거를 이제 RWA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게 힘들어서 그게 STO의 장애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RWA는 이런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뭐 STO와 솔직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하게 되는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모든 자산을 24시간 토큰 형태로 거래하게 되면 우리가 다 코인 지갑 같은 거 하나씩 있어야겠죠.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하는데 코인 지갑, 이런 게 거래되는 거래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경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지었는데 각국 내가 성수장들을 만나 보니까 아, 정부에서 짓기 되게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 돈을 쓴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민간에 좀 넘겨주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앞으로 인프라, 뭐 공항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걸 짓는 비율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그 돈 아껴서 다른 또 시급한데 좀 더 쓰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공항 짓는데 개인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블랙락이 또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이제 GIP라고 거의 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프라 투자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수해서 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ETF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RWA 형태,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해서 개인들도 ETF나 토큰을 사면은 요 인프라 투자에 같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ESG죠. ESG도 만기가 길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에너지 전환 일단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대체를 하는 거니까 또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로는 안성 연금 투자로 안성 맞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에너지 기업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기업들. 왜냐면은 이 블랙락이 옥시덴탈이랑 이제 스트라토스라는 거의 뭐 ESG 관련해서는 가장 큰 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블랙락은 정유 기업은 뭐 ESG 적 친환경의 적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다. 왜냐면 얘네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만큼 이 탄소를 잡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얘네가 발생을 안 시켜야지 결국엔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유 기업을 또 ESG로 꼽기도 했고 또 마지막은 AI입니다. AI는 이 정보 민주화와 데이터 센터를 얘기했는데 정보 민주화 같은 경우는 결국엔 지금 미국이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요거를 지금 랜선을 다 깔려는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져야지 정보 민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사업이랑 좀 통하는 바가 있는데 요런 면이고 그 데이터 센터는 뭐 워낙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앞으로 많이 지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 요거 태양광 쓰고 풍력 쓰는 쪽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ESG와 연계한 AI가 또 상당히 격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투자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레리 핑크에 대한 연구원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레리 핑크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과연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어떨까? 최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국민연금이 6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주식 비중은 168% 늘렸는데 국내 주식은 29% 늘렸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국민연금 1,000조 원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30%, 국내 주식이 14%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028년까지 해외 주식 비중을 60%까지 더 늘릴 것이다. 근데 왜냐면은 근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2018년만 해도 해외 주식이 한 113조 원 있었고 국내 주식이 109조 원 있었습니다. 비슷했죠. 근데 이만큼 이 해외 주식 비중을 60%까지 더 늘리겠다고 한 이유는 수익률이 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수익률을 비교하면 해외 주식이 8.5%, 국내 주식이 5%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코스피도 결국에 이제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만큼 그 국민연금에서 규모가 작은 시장이니까 돈이 많이 못 들어간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말고 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자국민의 돈을 자국 시장이 아니라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PB가 1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진 자산에 비해서 주가에 비해서 가진 자산이 평가를 못 받는데 왜 못 받을까? 그 자산을 활용을 못해서 못 받는 거죠. 결국엔 이제 ROIC라고 하죠. 기업이 가진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장부 가치 대비해서 좋게 평가를 받는데 이거 뭐 주주 환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저평가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가면은 결국에는 연금이 이 장기간의 좋은 성장이 가는 돈은 전세계 연금이 다 물리면은 코스피는 지금 모습대로라면 좀 소외가 될 텐데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런 걱정이 조금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리 핑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구원님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수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